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 주요 지표들 나온 게 있으니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이니까 23년 하반기 채권 투자 관련해서 매력도도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하게 보는 선행지표가 발표가 업데이트가 됐었죠.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먼저 이제 파월이 어제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재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깜짝 빅스텝이 있었죠. 영국의 금리 인상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맞물려서 한번 개인적인 뷰를 담아봤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채권 가격은 연내에 한 번의 금리 인상, 그리고 그게 이제 동결돼서 유지되는 것으로 프라이싱이 반영이 되어 있고, 연준의 생각처럼 두 번까지 인상하는 것은 아직은 그렇게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여전히 올해 점도표처럼 두 번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혼조세가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영란은행에서의 깜짝 5% 기준금리 확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일에는 이제 장단이 있기 마련인데, 결국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은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은 물가를 그대로 두는 것, 또 그것도 부정적인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수순,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순이라는 것은 연준의 목표처럼 큰 경기 충격 없이, 빅 이벤트 없이 물가만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의견을 저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침체라는 의미고요. 어딘가 이제 부러져야 물가가 잡힐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뷰를 갖고 있다 보이니까 오히려 지금 금리를 더 높이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나쁘게만 해석하고 있진 않은데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경기 침체라든지 위축, 심지어 이제 하드랜딩에 대한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물가냐 금융시장의 안정이냐,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여전히 물가를 잡는 것에 연준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 그렇게 나쁜 스탠스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행스러운 건 현재까지는 연준이 강하게 금리를 높이려는 움직임, 즉 물가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영란은행이라든지 캐나다 등도 동참하는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즉 어딘가 이제 부러뜨려서라도 잡으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갤러지 반응을 나타낼 정도로 위험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20년물 채권 입찰 수요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6월 21일 이뤄졌던 20년물인데요. 입찰 수요 강도가 응찰률 자체가 2.87배,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금리, 그러니까 낙찰금리죠. 4.01%이긴 한데, 이게 이제 낮은 금리, 이게 중간값과 비교를 해보래도 큰 스프레드 차이가 없고, 아마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진 않았지만 입찰 전에 시장금리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 낙찰금리와 스프레드 간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은 여전히 입찰 수요 강도가 높다, 응찰률이 높고, 결국에는 이렇게 수요가 오히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5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 제가 중요하게 보는 선행지표 중에 하나인데 0.7% 하락한 거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결국에는 14개월, 1년 2개월 연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고, 정확한 숫자로는 106.7을 기록을 한 것이죠. 이 106.7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2016년도를 100으로 놓고 경기가 선행지수를 이렇게 지표로 표현을 한 것인데, 꾸준히 경기라는 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경제라는 게 규모가 확대되죠. 성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항상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106.7 이런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 확 이해가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YY 전년 대비로 보는 게 더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이 차트를 의미 있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선행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사업 여건에 대한 소비자 기대치라든지 ISM 신규 주문건, 신용 경색 등의 우려 등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0.7% 하락했다라는 수치가 YY로 보게 되면 지난 2개월 동안 마이너스 8%를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는 0.1%포인트죠. 그러니까 개선된 수준. 그러니까 사실상 뭐 동일한 수준이긴데 정확한 숫자로는 소폭 개선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뭐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의 수준이 과거 경기 침체 위험 구간에 있었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동행지수는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0.2% 상승을 해서 지금 110.2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프로 보게 되면 가장 최고치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지수는 경기라는 게 항상 이렇게 확장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모습의 가운데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게 지금 동행지수고요. 그러니까 5월 중에 이제 판매라든지 고용, 소비, 소득 성장 관련해서 여전히 상승세로 집계가 되고 있다라고 본 것이고, 그로 인해서 0.2%가 상승한 것으로 동행지수는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GDP 성장률이 전망치를 몇 달 사이 0.4%에서 1%로 높인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고, 이 지표는 6월 말이잖아요. 현재가 6월 23일이니까 한 달 전 자료를 집계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당시의 상황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보시면 주가 부분이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게 이제 주가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를 놓고 제조업 중심의 선행 지표다 보니까 지금의 서비스 중심으로 회복되는 경기 국면에는 적용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논리가 저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08년도나 2000년도나 여전히 미국은 예전부터 소비 중심의 국가였고, 미국 경기의 80%는 소비에서 나왔거든요. 이때 제조업 지수가 나빴다고 해서 서비스 중심으로 회복됐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지금의 서비스 중심으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내용 하나만 갖고 지금 이 컨퍼런스 보드 지수 자체를 이렇게 외면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지금 PMI 제조업 달리 PMI 서비스 지수도 변동성은 조금 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흐르는 모습입니다. 제가 차트를 좀 갖고 오려고 했는데 오늘 하필 ISM이 홈페이지 업데이트 한다고 해서 갖고 오진 않았는데, 하여튼 예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지표긴 합니다. 그러니까 PMI 이제 서비스 지수도 다소 제조업과 달리 변동성은 있지만 하방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런 면에서 딱히 뭐 서비스 PMI가 상승으로 반등하는 모습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게다가 소비 심리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미시건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그러니까 소비 심리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많이 보여드렸었죠. 이 부분은 미시건대의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 직전과 특히 이제 코로나 직전에 비해서는 한없이 낮고 08년 위기 구간에 머물러 있다. 지금의 위치가 소비자들의 심리가, 소비 심리가 이 정도로 위축되고 악화된 구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차트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위치가 반등을 하고 회복하는 모습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이 돼서 컨퍼런스 보드의 지금 경기 선행 지수 이 부분을 외면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행 지수와 기대 지수 간의 차이가 많이 났었죠. 이거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기대 지수 관련된 부분인데 역시나 요 간극, 현재와 지금 기대 지수와의 간극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경기 선행 지수는 과거 경기 침체 위험 구간, 지금 침체 신호를 넘어서서
위험 구간에 머물러 있고 높은 위험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의 이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선행해서 보는 지표가 또 하나 있죠. 또 하나는 OECD의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네, 보시는 차트죠.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수라고 꼽는다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는데, 지금 OECD 회원국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3년 상반기부터 반등하는 모습, 회복하는 모습이 찍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특히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중국인데요. 중국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물론 미국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따라서 올해 상반기 중국이 저점을 확인한 만큼 이 부분에 기대를 거는 건데, 이 차트만 놓고 보면 사실 중국과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비교해보면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였던 패턴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사실 그 전에도 그렇고 미국 경기가 돌아서기 전에 중국이 먼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중국이 이렇게 돌아서니까 당연히 미국도 이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미국도 머지않아 돌아설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경기를 전망을 하는 부류도 있는데요. 이 차트는 4월까지만 집계가 된 거라서 제가 OECD에서 최근 자료를 갖고 왔는데 5월치로 보게 되면 지금 중국이 파란색이죠. 중국은 역시 100까지 소폭 더 상승한 모습, 그리고 미국은 더 이제 하락 국면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와중에 어제의 영란은행의 빅스텝 그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의한 부양책 발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중국의 부양책 수준이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라는 시장에서의 컨센과 기대를 미치지 못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부양책 수준이 예전처럼 과감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할 만큼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데, 예전만큼 부양책 돈을 풀어서 회복시킬 만한 체력이 안 되는 것으로 여기저기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게다가 유럽에서의 시장 회복도 중요한데 금리 인상으로 유럽의 물가 수준이라든지 침체 위축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요. 한마디로 하반기 채권 시장에 있어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었던 OECD의 중국 이렇게 반등을 하던 모습이 글쎄요 이제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회복이 어느 수순까지 나타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6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됐죠. 예전하고 보시면 똑같은 수준인데 차트로 보시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차트 계속해서 보여드렸지만 30만 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도가 좀 급격히 상승했던 것으로 예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26만 4천 건의 위치가 이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준의 대차대조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 21일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은 8조 4,100억 달러 규모죠. 차트 그래프로 보시면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자산이 좀 축소된 모습, 이때와 이제 유사한 위치까지 이제 머물렀고요. 이때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한 건 SBB 파산 때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이은 거고, 지금은 여전히 많이 줄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BTFP 은행들의 긴급 지원 대출 프로그램 여전히 최고 수준에 지금 1,000억 달러를 넘어섰죠. 1,027억 달러를 넘어선 모습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은행들의 위축이죠. 이렇게 대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 여전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금이 빠져나간 모습도 여전하고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과거를 놓고 봤을 때 예금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빠져나간 그런 사례는 힘들 정도로 이렇게 지금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3조 2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죠. 지금 이때가 한 3조 달러 수준, 그러니까 3조를 살짝 하회했을 때, 그러니까 2조 9천억 달러 정도가 지금 저점을 테스트했던 지급준비선에
하한선으로 볼 수가 있죠. 이때 SBB 파산 후 지급준비금이 푹 늘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애초에 연준의 목표는 이 지금 지급준비자금의 하한선을 2조 5천억 달러 수준으로 봤었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지금 3조 달러를 조금 하회하다 보니까 바로 은행 사태가 터졌고, 지금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죠. 이 간극 차이가 지금 얼마 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위축 구간이 더 진행이 되면 글쎄요, 이 지급준비금의 하한선을 다시 한번 또 위협하는 그런 위치까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BTFP가 지금 1,000억 달러 정도 나간 거를 놓고 보면은 이 정도가 더 메꿔진 거죠. 그만큼 지금 은행들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개선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역시 23년 하반기 채권 투자 매력도는 사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인 컨퍼런스 보드와 OECD 관련된 부분 비교해서 살펴봤는데, OECD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 게 이제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회복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영국의 빅스텝을 결정한 부분, 중국의 부양책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23년 하반기 채권 투자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 여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